네, 일단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UNCR이 세미나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뭐 저희가 그 고객분들하고 일정 맞추는데 어려움이 좀 따르다 보니까 예상 대비 한 주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좀 분들이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해야 될 불금에도 각지에서 뭐 중국, 뭐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한국, 일본 등 곳곳에서 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미국에서도 지금 와 계십니다. 예. 네네. 예,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간이 좀 많이 늦은 만큼 11월 정기 세미나 거두절미하고 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예, 안 보이시는 분들 늘 그랬듯이 채팅창에 글 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애로사항 있으신 분들 있으면 바로바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 세미나 발표에 앞서서 저희 UNCREA를 좀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그 한중 가교 역할을 하는 기업 SL 인터내셔널 자회사고요. 작년 8월에 출범을 했고 출범과 동시에 해외 교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프라이빗 자산 관리를 좀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업무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인 이유로 해외에 거주 중인 고객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또 이제 이런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신 상황에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최상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년간 중국 부동산 분야 거주 및 자산관리 전문업체로 성장해온 EMJ 컨설팅이라는 회사랑 협력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또 중국 현지에서도 자산관리 및 기타 서비스를 점차 고도해 나가면서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내년 1월에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중국 광저우 오피스 런칭이 일단 확정이 지난 11월 말에 4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로 바뀌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4월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 중에는 이제 오늘 이 회의 저희 세미나 자리에도 참석하셨습니다만 컬처 베이팅 센터 이상민 대표님과 함께 미국의 뉴욕 그리고 또 LA 지사도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함께 런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코로나 때는 많이 미뤄지긴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베트남 지사 런칭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쪽은 제가 현지 그 코로나 상황 보면서 네. 계속 조율하겠고요. 또 네. 매월 진행하는 세미나에서 상황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다양한 국가에 계시는 교민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비즈니스 확장을 또 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서비스 질 향상에도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또 이렇게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또 의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저희 오늘 발표자 2명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SL 인터내셔널 한국 대표고요. 또 UNCREA 국내외 서비스 총괄을 맡고 있는 배정현 이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리뷰 그리고 이슈 사항 등을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계속 저희 대화가 오고 갔던 저희 중국 대표님이신데요. SL 인터내셔널 중국 대표시고 UNCREA 중국 지사장을 맡고 계시는 배덕형 지사장님이십니다. 배덕형 지사장님께서는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리뷰 그리고 이슈 사항 등을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 정도로 일단 저희 발표자 소개 간단히 마치고요. 지금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한중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저희 UNCREA가 정리하고 분석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네, 총 5가지 섹터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 내용들 쭉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한국 부동산 시황, 현 시황에 대해서 좀 공유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시장 상황을 이런 주택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을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데이터상으로 보시다시피 소비 심리 지수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일단 소비 심리 지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152개 지자체에 약 6,700개의 일반 가구 그리고 2,300개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택 및 토지 매수 매도 동향 그리고 또 주택 임대 임차 동향 또 매매 가격 동향 기타 전세 가격 동향을 전화 설문 방식으로 조사를 해서 지수화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매월 발표가 됩니다. 매월 차월 중순에 발표가 되고요. 일단 현재 11월 데이터는 12월 중순에 나오기 때문에 우선 9월, 10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었고요. 일단 10월의 기준은 11월은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 그 동 내용은 차월, 저희 12월 세미나 때 다시 한번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의 지도에서 보시면 주황색 계열은 심리지수가 115, 115를 초과해서 상승장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하늘색은 이게 95에서 114 사이로 보시면 되는데 이 숫자 사이에 있는 색깔은 보합장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도로 보셨을 때 우선 이제 10월 기준으로 서울, 경기도 그리고 경상남도의 지수가 약화된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세종,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하늘색으로 보이시죠? 네, 여기는 보합장을 이어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게 보신 수도권의 지도를 보신다고 하면 지난 3분기 가격이 일단 급등했던 노도강, 네, 노원, 도봉, 강북을 줄여 노도강이라고 하죠. 노도강을 비롯한 서울 강북 그리고 강서 권역의 지수가 약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는 인천, 김포, 화성과 같은 경기도권 서쪽 권역의 지수가 함께 하락한 것으로 아마 동시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어서 이제 전세시장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전세시장도 보시는 바와 같이 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좀 분위기는 좀 매매시장과 좀 다르게 보이시죠? 분위기는 좀 바뀌어서 서울, 경기도, 강원도를 필두로 보합 국면으로 지금 전환을 한 것을 목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대략 3분의 2 정도의 지역이 보합권에 들어섰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데이터로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고객분들의 좀 다양한 의뢰를 받아서 10월과 11월에 좀 다양한 지역들을 현장 답사를 다녔었고요. 서울, 세종, 대구, 부산, 제주 등등 현지의 다양한 부동산을 다니면서 확인한 바로도 현장의 목소리로는 매매 전세 모두 좀 3분기까지 이어진 급등장 국면이 아무래도 좀 소강 상태에 들어서면서 매도자와 임대인은 호가를 좀 높게 형성하고 있지만 매수자와 임차인 쪽은 상대적으로 금액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래도 내년 대선이 있는 만큼 대선 전까지는 분위기를 보고 움직이려는 경향이 많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중국 쪽에 계시는 고객분들도 네,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쪽 전세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네, 네. 지금 그러면 전세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요? 하락의 징조까지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고요. 네, 그건 아니죠. 전세든 매매든 제가 일단 설명드렸다시피 기조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단 지수 자체가 일단 보합 국면에 먼저 전세 시장에 들어왔다라는 데이터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 사실 대치에 있다. 그 대치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그 다음 상승론과 하락론에 비추어서 보시는 게 아마 시장을 이해하시는 데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그 중국의 배덕형 대표님도 일단 뭐 질문을 주셨지만 지금의 시점이 그럼 변곡점이냐?
이제 하락의 시장으로 들어서는 것이냐, 여러 가지 좀 의견이 맞부닥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런 그 경향성이 4분기 들어서 이런 상승론과 하락론이 좀 강력하게 맞부딪히는 시장으로 변모하였다는 걸 저희도 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데이터에서 보시다시피 9월을 기점으로 주택 거래량이 평균 2,000건 수준으로 그 전에 비하면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래량 추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일단 하락론자 같은 경우에는 2013년 말부터 이제 대세 상승장이 이어져 왔죠. 지금까지 보면 쭉 8년을 이어져 왔는데요. 이런 대세 상승장이 이제 변곡점을 맞이한 거다라고 또 주장을 하면서 이게 바로 집값 하락의 전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또 반대로 상승론자 측에서는 아니다. 현재 수요 대비 공급이 워낙 확실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적은 거래량으로도 오히려 가격이 찍혀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이어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시장이다 라고 또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요, 이사님.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네. 이렇게 관점이 충돌하는 경우도 되게 드물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최근 뭐 예, 1, 2년, 뭐 길게 보면 3, 4년으로 봤을 때는 좀 충돌하는 이 새 기울기라고 하죠. 어떤 그 네, 파워가 지금 정도는 없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중간에 분명히 정책들이 세게 나오고 또 규제가 있고 분명히 이제 좀 하락하는 시장이 중간에 1년에도 한 두세 번 정도 오긴 했었습니다만 네네.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좀 평가가 이제는 좀 가격이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는 하락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여력이 되는 시장이 온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점차 많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하락의 기조다라고까지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각각의 내용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좀 그 상승론과 하락론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근거를 좀 저희가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상승론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도 1, 2년은 대세 상승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어떤 분들은 내년 다시 한번 폭등장이 나올 수 있다. 이유는 확실한 공급 부족, 그리고 수년간 풀린 풍부하고도 강력한 유동성 때문이다. 라는 그런 로직입니다. 일단 제가 지금 그 자료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주요 기관별로 보시면 여러 연구소에서 일단 내년 집값에 대해 전국 기준 낮게는 2%, 또 높게는 3.7%까지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5.1%의 상승을 예측하기도 하였습니다. 좀 높네요, 이거는. 그리고 그 근기에 일단 그 보시면 2021년에서 25년 입주한 아파트 숫자를 예를 들어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지난 거의 한 20년간 적정 수요를 매년 4만 5천에서 5만으로 보고 전체 공급이 그보다 낮으냐 아니면 높으냐에 따라 수급이 타이트하냐 아니면 여유가 있냐를 시장에서 일단 판단을 해왔는데요. 근데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으셨다시피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도 그리고 심지어 2024, 25년도 현재 정부의 공급 정책으로는 안타깝게도 수요를 커버하기가 어렵다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대선에 대한 변수를 또 많이들 높게 보고 계시는데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제 혹자는 표심을 의식한 대선 주자 또는 또 내년 지방선거도 같이 있죠. 네,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각종 호재를 곁든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주택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아마 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8월에 이제 돌아올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만기 시점이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임대차 3법에 따라서 이제 2년 전에는 5%만 상승을 시켰죠, 임대인들은. 근데 이제 요런 그 전세가가 아무래도 현실화되면서 전세 수급이 또 불안정해지면 이는 또 가격 상승을 크게 자극할 수 있다라는 주장들을 또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게 임대차 3법이 나오고 나서 네. 한국 부동산 시장이 지금 굉장히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사자분들이 사실 뭐 제 주변에도 많고 아마 지금 해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슷한 저희 상황들이 쪽도 많으세요. 중국 있을 쪽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사실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장 상황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시장의 왜곡을 좀 많이 불러온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안타까운. 제가 아는 고객분 중에 지금 싱가포르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런데 싱가포르이 옛날에 저희가 좀 생각해보면 10년 전 뭐 이럴 때 보면 싱가포르 부동산 시장이 좀 복잡한 편이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국이 싱가포르보다도 더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정책이 아시다시피 28건이 나왔고요. 그 사이에 세금 관련된 정책도 너무 많이 바뀌었고요. 뭐 일단 개별 시장들이 정말 네, 대응하기 쉽지 않은, 또 특히나 개인들이 대응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시장으로 좀 많이 변해왔습니다.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네, 일단 또 좀 전체적인 상황들을 좀 리뷰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또 이제 반대로 또 하락론도 요즘 뭐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뭐 하락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또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 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시대가 이제 종식이 된다. 그리고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이제 불가피하다. 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지난주 한국은행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기준금리 이제 1% 시대로 복귀를 했고요. 이를 그렇죠. 발판으로 또 금리는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또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현 정부에서의 대출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죠. 특히 그 9월의 대출 규제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어떤 그런 변곡점이 올 수도 있다는 사인을 주기도 했는데 이런 기조가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매매 및 투자 수요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로직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뒤에 제가 아까 그 섹터에 또 같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 부담이 사실 좀 많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국내에서는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대외 환경이 불안정한 부분 자체가 하락론에 최근 무게를 실어준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사님, 요새 종부세 이슈가 네. 지금 장난이 아니던데요. 그 관련 내용도 좀 이따가 소개가 되는 건가요? 예. 그 좀 사례를 예. 저희 고객분들의 사례를 좀 제가 빗대어서 예, 알겠습니다. 안 예, 하는 것도 하고 좀 빗대어서 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네, 예, 네, 뭐 걱정을 정말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좀 해결해야. 네. 일단 뭐 상승이냐 하락이냐 사실 예측하기 늘 어려운 시장이었다고 봅니다. 뭐 결과적으로 대세 상승장도 맞았지만 이런 대세 상승장을 누구나 그럼 2년, 3년 전에, 1년 전에 예측을 했냐? 아니라고 사실 보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변수로 보고 저희가 그래도 키나게 모니터링 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일단 이렇게 좀 그 상승론과 하락론이 되게 팽팽하게 맞서 보이는 상황인데, 일단 저희 UNCR에서 봤을 때는 이제 위에서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이런 주요 팩터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그 무게추가 옮겨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거의 실시간 또는 뭐 주단위, 월간 단위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까지 한국 매매 시장 동향을 보시면 아마도 뭐 동일하게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임대차 시장의 상승 그리고 하락이 결과적으로 매매 시장의 상승 그리고 하락으로
이어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전형적인 패턴이죠. 네. 한국에선.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런 10월에 보여진 전세 시장의 보합세, 그리고 소비 심리의 안정 기조가 만약에 내년 2분기까지 이어진다, 내년 상반기 내내 이어진다 라고 하면 하락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앞에도 설명드렸죠. 그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만기일이 도래할 때까지 만약 이 전월세 시장 내에 이런 불안감이 또 지속된다, 연초 들어서서, 그런 만기 도래와 함께 심리를 좀 자극하면서 정말 또 다시 한번 상승장이 나올 개연성도 저희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시면 대선과 또 지방선거가 맞물려 있죠. 사실 대선과 지방선거는 어떻게 보면 모두 공급대책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간 사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공약이 강력하게 나오고 또 그 공약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결국 심리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여부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규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대출 규제가 지속되거나 강화되는 상황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완화되는 경우에는 투자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요인도 되게 클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대선 주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뭐 작년 서울시장이 또 바뀐 부분도 있다 보니 여러 가지로 좀 자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들은 또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도 사실 여러 가지 예측과 말이 많은데, 지금 보시면 이제 3기 신도시가 남양주 왕수, 그다음에 고양 창릉, 하남 그쵸.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총 30만 호를 공급하는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속도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7월 시작으로 해서 10월에도 청약이 있었고요. 지금 12월에도 사전 청약이 있는데 결국은 실제 공급 가능한 시점이 언제냐가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어서 본다고 하면 결국 그 해당 지역의 주민의 토지 보상금 부분이 또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이 보상금이 풀리는 시점이랑 또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속도로 풀리냐에 따라서 이 자금 자체가 어찌 보면 투자, 그리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렇죠. 또 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워낙 큰 변수들이지만 금리, 그리고 또 코로나, 또 각종 세금, 또 현재 다주택자 및 법인들에게 각종 규제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들의 매매 동향, 매물 출현이 적을 것이냐 많을 것이냐 등등에 따라서 상승 혹은 하락에 영향을 줄 변수가 여러 가지로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 변수가 UNC 너무 많아요. IAS는 이런 시장을 좀 킨하게 좀 모니터링하면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 포함해서 다양한 고객분들에게 정보를 공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12월 달 월간회의 때도 좀 지속적으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전체적인 뭐 데이터도 중요하겠지만 워낙 이제 부동산이 아시다시피 심리로 또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심리가 큽니다. 네, 그 센티멘탈을 좀 저희가 또 현장에서도 많이 모니터링하면서 데이터까지 연결해서 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좀 앞서서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시황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전체 부동산 시장의 이슈와도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 가격에 대한 상승이냐 하락이냐랑 별개로 사실 지난 수년간 수많은 정책이랑 규제 속에서도 대세 상승장을 겪으면서 저희가 봤을 때 한국 시장은 크게 두 가지 이슈가 발생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동산 시장의 난국화입니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기사를 좀 발췌를 했는데요. 기사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아무리 규제가 많고 강력해도 수많은 규제가 대책이 나와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네, 뭐 이렇게 사그라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 4년간 오히려 다주택자는 증가를 했고요. 또 법인 투자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2020년 하반기부터는 급등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가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20대, 30대 매수자들의 추격 매수가 가세하면서 사실상 폭등장을 불러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 30대들 요인도 엄청 컸습니다, 이번에. 네, 맞습니다. 그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35% 정도가 이번 금년에 그 매매 수요가 20, 30대로 채워졌다고 하는데요. 과거 10% 전후를 왔다 갔다 한 거에 대비하면 최소 2배에서 3배가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네, 일단 뭐 근데 또 그 가운데서도 아무래도 우수 지역의 우수 물건에 대한 니즈가 훨씬 더 좀 강력해졌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러한 부분은 지금 오른쪽 기사에서도 보시다시피 상위 부동산과 하위 부동산 간의 가격 격차를 더욱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네, 뭐 평균적으로 집값의 47배에 달했다고도 기사에 나와 있고요. 네, 또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이슈로 또 집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뭐 우리나라 누구나 다 선호하는 지역이죠. 강남, 그리고 또 목동, 또 수도권 내 기타 우수 지역들, 분당 등이 있겠죠. 이런 지역의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을 상당히 강화를 또 시켰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학군이 좋은 대형 아파트는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뭐 비록 일례기는 하지만 4년간 30억 가까이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이러한 기조는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공이 산업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라는 공감대가 대내외적으로도 좀 커졌고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그리고 한국의 우수 지역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가격이 어쩌면 이제 미국의 뉴욕 그리고 일본의 도쿄, 중국의 상해와 같이 넘사벽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또 부풀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례로 저희 고객분 중에 사례를 좀 하나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GDP가 경제 규모가 지금 러시아나 캐나다보다 더 크다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한국이 엄청나게 지금 경제 규모가 커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사실 선진국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요. 네, 이미 선진국의 국민이 된 게 아닌가, 자부심을 가져도 될 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저희가 10월 달에 그 계약을 한 사례인데, 이제 어떤 사례냐 하면, 이제 저희 고객분 중에 한 분이 포항에서 중견기업을 운영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4월 초에 자녀분께서 좀 결혼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강남 지역에 그래도 신혼집을 구해줄 의사가 있다라고 밝히셔서 일단 저희가 요 예비 신혼부부분들을 모시고 현장 답사를 다녀온 거고요. 이 현장 답사를 가기 전에 한 4개 지역들을 저희가 리스트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 잠실 S라는 대규모 단지를 추천도 드리고 실제로 잠실 S.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매물들을 일단 확보를 해서 뭐 거의 하루에 몰아서 다 보여드렸고요. 그냥 일단 사례가 그냥 쭉 넘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뭐 체크 포인트들도 다 저희가 일단 현장에서 같이 다 체크를 하고 점수화하고 또 현장 방문 다시에 찍었던 사진들도 같이 다 리뷰를 해드렸고요. 저희 추천 순위를 저희가 정해드렸고 쭉 여러 매물들 중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넘어갔네요. 네. 가장 마지막에 보기도 했던 가장 이제 우선순위로 놓았던 요 매물을 28호 호가에서 일단 그래도 최대한 가격 합의를 해서 27억에 하셨습니다. 예, 예. 27억 일단 거래를 하셨고요. 이제 뭐 저희도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또 알게 됐지만
어쨌든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00% 실거주가 필요한 지역이고요. 계약과 동시에, 그러니까 입주와 동시에. 금액상 사실 대출 없이 현금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이 없으면 아예 살 수가 없는 지역인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현금을 이제 이 대표님께서 자녀분께 증여를 해서 매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또 더욱이 이제 더 어떻게 보면 좀 그 재밌는 사실은 이 매물을 매도하신 소유주 분은 이제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번 집주인이요. 네네. 그 예, 예. 매도하시게 된 잠시베스를.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삼성동의 더 이제 상급지에 평수가 더 큰 40억대 아파트 갈아타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좀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 27억짜리를 파셨다고 본인이 이렇게 매도를 하셨어도 양도세가 나갔을 거잖아요. 네. 그럼 양도세를 엄청나게 얻어맞은 다음에도 자기가 돈을 보태서 40억짜리를 매입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은 현금 부자들이 어느 정도 아직 시장을 좀 주도하는 흐름이 있겠네요. 네, 뭐 그런 부분은 이미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되어 왔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주택시장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까 저희 그 회의 전에도 배덕형 대표님과 상의를 했지만 네. 사실 작년 올해 사이에 빌딩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됐거든요. 상업용 빌딩, 특히 꼬마 빌딩. 그렇겠다. 예. 그 기조를 제가 느끼게 된 거는 정말 작년 상반기가 막 지나고 여름 됐을 때부터. 그때부터 강남에 계시는 분들이 꼬마 빌딩 기준으로 30에서 한 50억 사이의 매물들을 정말 거의 쓸어가다시피 하셨거든요. 두세 달 동안. 근데 그 기조가 결국은 강북권으로 넘어갔고요. 강북으로요? 네, 그 강북권으로 넘어간 게 제 기억으로는 거의 작년 매물이 없다는 얘기네. 9월, 10월? 네, 이때부터 넘어가기 시작해서 거의 연초, 그러니까 올해 연초 되니까 사실상 강북권도 30억, 50억대 매물들이 거의 전무해졌습니다. 상반기에. 현재는 뭐 강북권이라고 해도 50억 이상의 그런 빌딩들만 거의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뭐 지금 저희 쪽 거래 사례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트 기준으로 내가 현금을 주고 30억을 살 거냐 아니면 대출을 최소한 60%에서 많게는 8, 90%까지 받아서 30억짜리 빌딩을 살 거냐. 그 기로에서 선택을 하신 분들이 또 많죠. 후자로. 네, 그런 또 네. 지금 세미나 들어와 계신 저희 고객분들께서도 좀 네. 이런 부분들은 명심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요 대부분 이제 대출을 끼고 들어가세요. 근데 시장에는 현금을 쌓아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기 돈이 부동산 자산이나 어떤 주식 자산에 이제 몰려 있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냥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좀 고수들이 계세요. 그 중에. 그래서 시장 흐름을 봤다가 본인이 필요하면 그냥 과감하게 내지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장에 실제로. 별로 이제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금 그런 분들이 상당히 좀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이 결국 시장을 리딩하기 때문에 그 영향도를 또 무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결국 그런 부분들이 주택시장으로 보면 똘똘한 한 채를 더 선호하는 현상을 강화시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또 이게 또 참 시장이 좀 반대가 또 있죠. 반대극부가 있죠. 일단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불이익 사례라고 좀 저희가 명시를 하긴 했는데 11월 22일 날 이제 그 고지서들이 이제 날라오기 시작했을 거고요. 종부세. 네, 지난주에 이제 종부세가 나오면서 좀 많은 분들이 그전에도 좀 우려를 하시다가 실제로 받아보고 좀 놀라고 걱정하고 계시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저희 중국 쪽에 욕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고객분들. 네,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고요. 예. 저희 고객의 좀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어떤 고민을 그래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고민을 저희와 어떻게 좀 풀어가고 계시는지 사례 중심으로 좀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고객 A라는 분인데요. A라는 분은 이제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32살, 네, 뭐 젊은 분이시죠. 32살의 이제 남자분이시고요. 이번에 종부세가 이제 1억 8천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예. 같은 경우에는 좀 빌라 갭 투자로 이제 주택 17채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사실 빌라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일단은 좀 그랬죠. 네, 예. 근데 이제 지난 1년 사이에 빌라 가격이 엄청나게 또 상승을 하면서 종부세의 상향폭이 거의 2배에 이르렀다고 하시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좀 예상 대비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뭐 마땅히 좀 자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으셔서 원래 처음에는 그래서 세금을 좀 피하려고 6월 1일 전에 몇 채를 처분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뭐 이렇게 막상 이렇게 처분 잘 안 되기도 했고 3분기에 좀 상승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매매에 좀 적극적이지도 못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지금 4분기 시장에 들어오면서 관망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점점 더 처분이 좀 여의치가 않아지신 거죠. 이제 그렇죠. 뭐 안 나갔겠죠.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좀 마음이 많이 급해지신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좀 저희 뭐 친한 고객분께서 이 A님을 저희한테 좀 소개를 시켜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랑 한 달 반 전에 접촉을 해서 세 채를 매도 진행 중에 있고, 이 중에 지금 이제 빌라 한 채는 시세 대비 좀 저렴하게 가격 책정을 해서 아마도 차주 매매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무슨 갭 투자를 이분은 좀 적극적으로 하신 분 치고는 나이가 적으시네요. 네, 보통 갭 투자 좀 하시는 분들 30채, 40채 이렇게도 하시는데 네. 아,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년 반 정도 이제 투자를 해서 이렇게 좀 풀려 오신 거긴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는 많지만 이제 갭이기 때문에 최대한 전세가와 매매가가 붙어 있는 그런 매물들 위주로 좀 거래를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아무래도 다 이제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가격 급상승이 결국은 이제 좀 종부세라는 화살로 좀 돌아오시게 된 상황이고요. 이거 정리 안 하시면은 올해 1억 8천이면 내년은 2억 넘는 거 아닙니까? 2억이 훨씬 넘을 수 있죠. 어차피 이거를 공시지가는 버티는 높고, 거는 쉽지 않은데 현금으로. 네, 그래서 뭐 일단 좀 정리해가면서 좀 분납하시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예. 네, 일단 뭐 고객 B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에 거주 중인 이제 65세 부모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종부세가 3천만 원 정도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좀 상당히 좀 많이 당황해 하고 계시고 그런 계산을 좀 이것도 많이 갑자기 하고 받은 건 있어요. 크네요. 예. 근데 이제 한 채는 사실 본인이 장기간 거주 중인 이제 조정지역 내 아파트, 또 나머지 한 채도 사실 이제 인근에 있는 아파트인데 좀 오래전에 자녀를 아무래도 좀 염려해서 주변에 전세를 끼고 매입한 아파트고요. 근데 이제 뭐 문제는 은퇴한 다음에 뭐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벌이가 없으시다 보니까 국민연금이랑 아, 일부 그동안 이제 보유했던 현금으로 생활 중이시고 사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 입장에서 수천만 원 종부세를 갑자기 납부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어려우신 상황이신 거죠. 연세도 부담 있으시고. 되겠는데요, 이러면. 예. 네, 그래서 일단 저희랑 매물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협의 중에 계시고요. 내년 1분기 시장 흐름을 좀 보고 매도 여부를 결정하실 생각이십니다. 예. 네. 사례가 꽤 많네요. 예. 네, 일단 요 두 가지 사례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고객 C님 사례고요. 네, C님은 이제 뭐 개인이 아닌 이제 3년차 법인입니다. 이제 조정 지역에 2주택을 보유 중에 계시고요. 근데 이제 법인은 뭐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고 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최고 세율 6%가 적용이 되고요. 뭐 앞에 사례보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2천만 원이 종부세가 나왔고, 근데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판단을 좀 하셨어요. 내년에도 오히려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좀 가정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랑 지금 어떤 논의를 하고 계시냐면 지금 취득세 중과가 없는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지역과 매물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매물도 최근에 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 네, 법인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1억 미만 매물을 투자를 해서 단기 차익 거래를 해서
세금 커버를 하겠다라는 그걸로 생각까지 세금을. 네네. 아, 예. 적극적인 사고 네네. 오히려 방식이시네요. 적극적인 대응을 이제 주택으로 또 하겠다 좀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 매물들을 저희가 지금 같이 찾아봐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네요. 예, 네. 예. 뭐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지금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대한 부분은 예단하기 어려운 시장은 맞기 때문에 결국 이제 대응의 영역이라고 보면 이런 대응 방법도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고객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같이 해외 거주 중이신 38세 저희 또래 남자분이시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지방에 아파트랑 빌라 각 한 채를 보유 중에 계시고요. 금년에는 종부세가 없으셨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공시지가 현실적으로 감안하면 뭐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내년 종부세가 발생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퇴사하시고 사업을 생각하시는 상황이시다 보니까 지금 뭐 좀 저희 쪽 가이드 하에 캐시플로우 안정화를 위해서 오히려 이 매물들을 정리하거나 일부만 정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방의 4에서 5%대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것. 이 부분을 일단 방향 설정을 저희랑 같이 하셨고요. 같이 이제 투자 매물 리스트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네. 그 캐시플로우 나오는 부동산 가지고 계시면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뭐 사실 생활비 정도 가치가 커버도 올라가는 되고. 게 분명히 언제가 매매를 통해서 현실화 시키면 그게 큰 자산이 돌아오는 것도 맞지만 결국은 이제 데일리로 봤을 때 또 위클리로 봤을 때 먼슬리로 봤을 때 내 캐시플로우가 안정적이냐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뭐 가정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회사 운영하는 데도 마찬가지라고 봤을 때 아마 이런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시고 사업하시는 좀 준비 단계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것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이제 이런 사례들을 공유드리는 이유는 이제 뭐 그동안에 한 8년 정도의 대세 상승장에서는 매수 자체가 정말 중요했죠. 정말 매수 자체, 어떤 매물을 내가 어느 타임에 찍냐가 중요했는데 언제 들어가느냐가 중요했죠. 네, 근데 이제 향후 국내 시장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쌓여온 각종 규제, 또 세금 정책 등으로 인해서 보유하고 있는 매물을 어떻게 보면 캐시플로우까지 고려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냐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일단 뭐 저희 생각에는 아무리 좋은 물건도 결과적으로 좋은 물건이 아닌 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점을 좀 공유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공유를 드렸고요. 게임의 룰이 조금 변하고 있는 상태로 봐도 될까요? 패러다임이? 네, 이제 그 패러다임 초입에 와 있다. 뭐 사실 뭐 초입에서 이미 뭐 이제 진입을 해 있다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빨리 읽어야겠네요. 빨리 읽는 분들이 이기시겠네요. 네, 그 속도가 또 빨라지면 빨라지는 만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개인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응 전략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띄어져 있는 2021년 이후의 정도는 이제 종부세율을 보시면은요, 이게 뭐 과거 자료를 제가 여기다 붙이지 않았습니다만 2019년, 20년 대비해서는 이제 각각 0.1에서 한 0.3%가 상승을 했고요. 또 특히나 조정 지역 2에서 3주택 보유자들은 그전 대비 다 2배씩 상승을 했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그전에 없던 세율 구간이 신설이 돼서 보시다시피 3% 또는 6%로 일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상승 추세다. 보유세가 이제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관측이고요. 이게 정권이 혹시 뭐 보수 쪽으로 되면은 보유세 증가가 아니라 보유세가 감소하는 쪽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현재 대선 주자가 보유세 증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공시 가격을 줄이겠다, 공시 가격의 상승폭을 줄이겠다라는 주장까지는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약 자체가 없어요. 네. 그리고 사실 좀 뭐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 아무래도 이제 이번 대선 주자 분들은 좀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약이 아직은 디테일하지 못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일부 뭐 정책들은 좀 서로 따라하는 경향들도 있고.
그래서 워낙 이제 변수가 많기 때문에 뭐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거는 지금 별로 이렇게 영향도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유세 증가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현재로서는 그게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한 60에서 70%에 머물던 공시지가가 이제 현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는 9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현실화시킨다는 목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보유세가 엄청나게 네. 거치겠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여기 띄워드린 표에서 보시다시피 서울 및 수도권 기타 우수 지역의 매물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재산세랑 종부세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으실 것 같고요. 매년 한 5% 이상씩은 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고 아무래도 매물 운영에 대한 방향을 결정을 하셔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캐시플로우 문제 없이 자산 관리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계시다.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길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좀 계속 네.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거의 한 40분 넘게 제가 일단 말씀드렸고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UNC 같은 경우에는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저희 UNC RE에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서울 오피스 쪽의 발표는 우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단 화면은 제가 공유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쉬지 않고 바로 중국 자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보이시죠, 이사님? 네, 보입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중국 쪽 상황은요, 이번에 11월 세미나에 조금 제가 매달 안 넣던 내용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말씀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중국은 지금 도시들이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중국 도시들이 어디 정도 와 있느냐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국 주요 도시 현황 서머리 매달 보시던 그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요 도시별로 부동산 가격 추이가 있습니다. 중국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서울 같은 도시가 5개에서 10개 정도는 충분히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서울을 한 5개에서 10개를 봐주셔야 됩니다. 또 그 추이가 과연 요즘에 한국 언론에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막 엄청난 하락세냐 그거 한번 보시겠고요. 세 번째로는 중국의 이제 부동산 개발상, 한국의 이제 시행사 플러스 시공사죠. 이 개발상들이 지금 비즈니스가 어떤 상태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11월에만 특별하게 넣었던 게 이제 2022년도에 저희 UNC REA가 중점관리 도시 이제 매년 5개씩 운영을 하잖아요. 그거 지금 저희가 이제 내용을 다 공유는 못 드리는데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중국의 주요 도시 현황을 한번 서머라이즈 해봤는데요. 현재에 있는 직할시가 4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베이징, 상하이, 텐진, 총칭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개의 도시의 평균치, 산술 평균이죠. 더해서 4로 나눈 겁니다. 이 평균치하고 서울을 한번 비교를 해보실게요. 보시면은 면적은 뭐 처음부터 비교가 안 되고요. 인구를 봤을 때 중국의 집값이는 한 2천만 정도 인구가 되는데 서울은 1,000만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GDP 수준은 지금 이거 이제 중국 돈 기준으로 억 위안입니다. 그래서 2.8조 그리고 이거는 2.4조 정도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 있는 직할시들이 이미 서울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그 GDP 인구가 모두 서울을 압도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의 직할시의 모습이고요. 문제는 신규 직할시 후보가 한 10개 정도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들 역시 이 4개의 직할시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겠습니다. 좀 더 보기 쉽게 그래프로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세로축은 이제 토탈 GDP, 한국에서는 GRDP라고 합니다. 국가는 이제 GDP라고 하고 어떤 지역, 뭐 서울이다, 경기도다 이런 거는 리전의 의미로 R을 집어넣어서 GRDP라고 하는데 중국은 그냥 뭐 도시별로 GDP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개념이고요. 요거를 이제 세로축을 토탈 GDP, 그 다음에 가로축을 인구수로 놓고 보면은요. 중국에 있는 도시들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 규모가 같이 커지는, 즉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쭉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선두권에 있는 게 베이샹광션이라고 합니다. 혹은 샹베이광션이라고도 해요. 상하이, 베이징, 션전, 광저우 이 4개 도시가 거의 탑 수준입니다. 그리고 총칭이라는 도시가 광저우하고 경제 규모가 거의 비슷한데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얘는 전체 이 발전하는 축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요 축으로 도시들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패턴으로 지금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4개의 도시, 베이샹광션 외에 이 4개의 도시를 따라가고 있는 도시를 현재 신일선 도시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2016년도부터는 매년 15개씩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에 신일선 도시 15개의 선발이 된 도시는 지금 제가 표시한 이 내용과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많은 도시들이 15개나 되는 도시들이 다시 우상향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하고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선요, 여기다 적용을 하면은 지금 이제 여기 보면 뭐 칭다오, 닝보, 난징 이런 도시들 있죠. 이 도시들의 지금 사이즈가 인구하고 경제 규모만 놓고 보면은요, 우리 서울 2000년대, 2001년, 2002년 이때의 서울하고 비슷합니다. 자, 서울은요, 이 시기를 거쳐서 현재 2019년까지 통계 데이터가 발표가 됐거든요. 2020년이 여기서 크게 안 늘었을 겁니다. 그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서울은 좌상향으로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뭐냐?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1000만 명이 넘던 도시가 이제 900만 명대로 변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2002년도 월드컵 할 때의 서울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제 기억에 서울이 그렇게 못 살았냐라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굉장히 활력이 넘쳤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살기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서울이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빠른 열차를 타고 나아가고 있다. 이게 현재 중국 신일선 도시들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두 번째로 중국의 주요 도시별 부동산 가격 추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중국의 부동산이 뭐 지금 급하락했다. 부동산 시장이 뭐 꺼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제 현지에서 관측을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에 걸쳐 가지고요. 작년 대비 성장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가격이 100이었는데 올해 가격이 102다. 그러면 2%가 찍히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성장률 YOY 개념으로다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리전을 옆에다가 적었는데요. 바레만, 모하이완 지역이 있고요. 여기에는 베이징, 다리엔, 텐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강 삼각주는 이제 그 장산자오라고 하죠. 그 상하이부터 시작을 하는 주요 도시들이 포진을 해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큰 경제 권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데가 이제 주산자오라고 광동성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화중 지역이 조금 내륙에 속하는 지역들. 화동 지역은 연해 지역이면서 그 상하이 위쪽에 있는 지역들을 골라봤고요. 잘 알고 계시는 동베이 지역, 동북 지역, 그 다음에 화시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조금 내륙의 서쪽에 있는 지역 이렇게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먼저 바레만 지역에서는요, 굉장히 천진이라는 이 텐진이라는 도시의 가격 하락세가 거의 뭐 이거는 국룰이었어요. 계속 가격이 하락을 해서 도대체 언제까지 떨어질 거냐라고 하고 텐진 빼고 나머지는 계속 올라가는. 자, 그런데 좀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은요. 베이징 같은 경우는 진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가 뭐 올랐나 안 올랐나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일하다가 정신 차려보면 1년 지나 있잖아요. 그러면 확 올라 있고. 이런 게 이제 가랑비 옷 젖듯이 올라가는 패턴인데 베이징은 계속 이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리엔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매달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줬었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다가 지금은 약간 조금 오히려 성장률이 둔화가 된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격이 하락을 하는 게 아니고 상승하는 속도가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천진이 저는 이제 좀 예외적이었는데요. 올해 11월 달에 천진의 가격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진은 계속해가지고 하락을 하다가 이번에 올라간 개념이고요. 이 표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이게 빨간색이 지날수록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뜻이고요. 파란색이 지날수록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장강 삼각주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하이가 원래 베이징처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올라가는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갑자기 막 확 올라가고 이러는 걸 정부 당국에서 굉장히 규제를 해요. 그런데 상하이가 지금 4%가 넘어서 뭐 3, 4%가 나온다는 거는 상승률이 꽤 큰 겁니다. 왜냐하면 상하이는 모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하이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조금 저희가 이제 관심 갖고 볼 만한 데가 항저우인데, 그 항저우 지역이 지금 성장률이 안 떨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상하이 쪽에다가 지금 막아버리니까 돈이 항저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저우는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것도 전국에서도 거의 탑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난징 지역인데요. 난징이 조금 이제 가랑비 옷 젖듯이 가다가 11월에 소폭 하락하는 모양을 보였는데, 이게 뭐 대세에 큰 지장을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수조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도시가 이제 닝보가 있습니다. 상하이 남쪽에 있는 닝보인데, 닝보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닝보가 경제 규모는 한 칭다오나 뭐 정조우 여기랑 비슷해요. 그런데 가격 상승률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10월 달에 좀 떨어지는가 했더니 11월에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닝보 지역 계시는 분들은 그쪽에서는 매물이 지금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상당히 좀 재미를 보고 계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광동성 봐보실게요. 후이조 쪽이 요즘에 조금 탄력이 받고 있습니다. 이 동네가 원래 이제 지리적인 상황 대비해서 가격대가 많이 낮은 편이었어요, 후이조가. 왜냐하면 대부분 광저우나 션전 이런 쪽으로 가시기 때문에 후이조 절로 안 갔는데, 요새 이제 후이조가 가격이 5% 이상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션전은 진짜 션전입니다. 션전은 지금 좀 시장이 미친 상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지 정부도 지금 좀 미친 정책을 펼쳤죠. 가격을 가이드 프라이스라고 해서 주다오자라고 해서 가이드 프라이스를 아예 이 아파트 단지별로 다 지정을 해가지고 이 가격이 아니면은 사고 팔지 말아라. 이런 뭐 거의 반시장적인 극단적인 정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션전 같은 경우에는 주택 거래량이 거의 뭐 4분의 1 토막이 나다가 이번에 2021년 11월부터 이게 갑자기 거래량이 2배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 반등에 무슨 소식이냐 하는데, 정상적인 데이터는 지금 가격 데이터는 집계가 1년 이상 안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집계는 할 텐데 발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말을 제가 너무 빨리 한 것 같아서 잠깐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광저우 지역 봐보실게요. 광저우는 지금 평균 집값이 거의 뭐 3만 RMB가 넘고 있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이 성장률이 지금 14%, 10% 이상이 나온다는 건 이건 엄청난 과열이었고요. 지금 7%, 1.64%까지 떨어졌거든요. 12월 달에 몇 퍼센트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중 지역이 조금 심심한 지역이죠, 여기가. 그런데 일단 우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하고 나서 가격이 급하락했다가 급상승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한 가격 떨어질 때 저기 사야 된다고 하셨던 분들 계시거든요. 그때 만약에 진짜 들어가신 분이면 진짜 용기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셨다. 그렇게 제가 진짜 리스펙트 하겠습니다. 장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장샤는 좀 더 성장률이 붙어줄 만한도 한데 그렇게까지 부동산 쪽에 자금이 몰리는 거 하진 않고요. 이제 시안이라는 요 도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요 밑에 총칭하고 시안이 위치가 되게 가깝거든요. 이 두 도시가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항저우하고 그 다음에 닝보를 제외하고는요,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특이사항으로 볼만합니다. 난창하고 스자장은 도대체 끝이 어디가 모를 정도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도시는요, 가격이 오르는 걸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정체 아니면 소폭 오르다가 하락하거나. 그러니까 이 도시는 지금 부동산으로는 원래 이제 좀 상태가 안 좋은 도시인데,
얘네가 가격이 떨어진다고 최근 중국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 될 것 같고요. 정조는 경제 규모가 올라가는데 대비해가지고 주택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오르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공급량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역은요, 경제는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는데 의외로 주택 가격이 안 붙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정조가 지금 이런 케이스고요. 정부 방산국 입장에서는 관리를 잘하는 케이스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동 지역 좀 봐볼게요. 주로 산동 지역인데요. 칭다오가 조금 정체 구간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안도 뭐 사실상 정체 구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옌타이 역시 정체 구간입니다. 산동 지역은요, 점진적으로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똥베이 지역을 봐보실게요. 똥베이는 지금 상당히 성장 동력이 부족한 케이스인데요. 제가 뒷부분에서 똥베이 쪽 잠재력을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화서 지역, 예, 청두하고 종칭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도시가 사실상 뭐 경쟁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총칭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청두는 지금 요 정도 성장하는 게 정상이고요. 총칭은 워낙 가격이 낮았었습니다. 네, 총칭 쪽 혹시 계시는 분들은 주의하실 게요. 총칭은 가격이 한번 오르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가격이 한번 또 떨어지면 진짜 또 계속 떨어집니다. 진짜 총칭 지형하고 비슷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총칭 쪽은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때에는 주의하실 지역이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그러면 중국 부동산 개발상들의 비즈니스 현황을 좀 공유를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 헝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뭐 부도설도 나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부도 발표를 안 하고 있기는 한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지방 정부에서 쪼개가지고 각각 다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부동산 개발상들이 굉장히 부도 이슈가 심각하다. 1등, 2등 하는 헝다도 저 정도면 나머지는 얼마나 심각하겠느냐 등등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는데요. 헝다가 시장에서 1등을 할 때도요. 마켓쉐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5%가 안 됐습니다. 한 3에서 4%를 왔다 갔다 하는 업체가 전국에서 1, 2등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요. 개발상들, 공급 사이드에서 봤을 때 이게 독과점 시장이 아닙니다. 굉장히 자잘자잘한 업체들이 진짜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헝다는 조금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헝다 사태 이후에 헝다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발상들이 취하고 있는 정책이,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전략이, 스탠스가 굉장히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중국 부동산 개발상 입장에서 이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이 어떤 순서, 플로우를 놓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개발상 입장에서는 처음에 지방정부로부터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입한 토지에다가 집을 지어야겠죠. 그 집을 지으면서 분양, 판매가 진행이 됩니다. 다 짓고 다 판매가 되면은 입주를 시작을 하겠죠. 입주를 끝나고 나면 이제 마무리 작업이 또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중국 부동산 개발상들 입장에서 어느 단계에서 변화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에 두 가지 단계에서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정부에서 은행권으로 하여금 이 부동산 개발상들한테 대출을 해주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푸시를 가하고 있는 거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개발상인데 옛날에는 100만 원을 빌리는데 이자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0원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15,000원이 되고 2만 원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업체 입장에서, 개발상 입장에서는요, 비용이 증가하는 겁니다. 비용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토지 매입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제 중국말로 산티아오홍시엔이라고 부르거든요. 세 가지 레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 하나같이 전부 다 개발상의 부채 비중을 가지고서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상들은요. 지금 다른 거 다 무시하고 내부 장부적으로 경영 숫자를 조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부채를 질 수 있는 항목을 아예 안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하는 이 규모가 대폭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판매 관점인데요. 이 개발상 입장에서는요, 내가 지으면서 팔거든요. 다 짓고 팔도록 하는 게 중국의 법이기는 한데 사실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으면서 판다 이렇게 보시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짓고 있는데 중국의 개발상들은요, 아파트를 내가 지으면 한 번에 다 짓는 게 아니고 1기, 2기, 3기, 4기 나눠가지고 짓고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1기가 다 팔리면 2기를 팔고 2기가 다 팔리면 3기를 팔고 짓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지금 부동산 개발상 입장에서는요, 내가 아직 팔지 못한, 집은 지었는데 팔지 못한 게 우리말로 미분양이잖아요. 이 미분양이 개발상 입장에서 보면은 재고 수량이 되는 겁니다. 재고, 아직 팔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채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 수량을 갖다 털어내는 데 집중을 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1기를 다 팔았다. 우리 2기를 파는데 2기를 팔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이 만약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3기, 4기는 올스탑입니다. 어차피 판매 시작도 안 했으니까 올스탑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2기 남은 잔여 매물을 가지고선요, 이거를 빨리 없애버리기 위해서 가격을 쳐서 팔아버립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부동산은 특이하게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안 삽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삽니다. 그리고 요즘에 헝다 이슈도 있고 부동산이 흉흉하니까 개발상들이 가격을 치니 야 이거 위험하구나 사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더 안 삽니다. 그래서 개발상들이 가격을 더 칩니다. 지금 그래서 개발상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재고를 갖다가 빨리 처리하려는 그런 의지들이 많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야 개발상들이 저렇게 가격을 치는 걸 보니 쟤네가 정말 재무 상황이 안 좋은가 보다 라고도 생각을 하시거든요. 사실은 반대입니다. 재무 상황이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체 개발상들은요. 부채를 줄이는 데 완전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요. 아무리 늦어도 2년에서 3년 이후에 신축 공급의 절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빠르면 1년 정도 신축의 공급이 끊긴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다 중단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재개를 하려고 그러면 이 이제 주택 시장은 무슨 뭐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새우깡 이런 것처럼 이렇게 찍으면 바로 나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공급 부족이 발생을 하면서 가장 비교적 신축으로 공급이 된 그런 주택들이 좀 더 가격 상승해서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유를 드리던 내용이고요. 이어서 이제 2022년 내년도를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희 UNC에서 매년 중국의 5개의 중점 관리 도시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실투자자 아니면 저희가 이제 공개를 안 드리는 걸 아실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제가 2022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중국에서 부동산이 이 시장에서 거래가 된 게 199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8년도까지 10년 정도가 이제 거의 1단계 부동산 시장 초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때 이제 한국 분들이 상하이 푸동하고 구베이 쪽, 그다음에 베이징 왕징 쪽에 진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야 이거 중국에서 믿고 살 수 있냐 이러면서 이제 리스크를 안고 하셨는데 초기 부동산 투자에서 굉장히 성공 사례를 많이 기록을 했던 게 이 1단계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상하이 푸동 지역에 그 아파트 한 채, 한국으로 치면 40평대 정도를 한국 돈 2억 정도로 지금 매입을 하셔서 현재는 시세가 거의 한 30에서 40억 정도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이 정도면. 자, 2단계는 이제 그로부터 한 7, 8년 정도 뒤에 보시면 그때 당시에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베이징 상하이에서 이제 하셨던 이 투자 모델이 한계에 봉착을 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끝이다. 더 이상 투자를 할 데가 없다. 라고 하시면서 동남아 쪽으로 많이들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조금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시에 좀 공격적으로 신일선 도시가 다음번 성장 동력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잘 되면서
지금 이제 UNC에서 이렇게 전업으로 하는 기초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거를 2단계로 볼 수가 있겠고요. 3단계부터는 이제 저희가 아예 투자 수익률이 베이징, 샹하이보다 신일성 도시가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많이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베이징, 샹하이가 이제 등치가 크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빠릅니다. 똑같은 2%가 올라가도 저기는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투자 수익률을 내려면은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얼마가 올라갔느냐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미 신일성 도시가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자,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중점관리 도시 5개를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신일성 도시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3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건 이 다음 단계인 4단계는 아마 바레만 경제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핵심적인 내용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게 언젠가는 오픈이 되는 순간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그 광동성 위에강 위에강 따완취라는 데가 있죠. 그 여기 그 역 U자로 생긴 이 광동에 있는 요 만으로 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그 초이흥 신취라는 곳이 있습니다. 초이흥 신구죠. 위치가 어디냐면은요. 이 중산의 가장 동쪽에 있습니다. 광저우 맨 밑에 난샤 신취 있잖아요.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 빨간색 표시가 된 데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 전에 외강아오 따치아오가 여기 건설이 되면서 이게 지금 중국에서 가장 긴 다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맨 위에 이쪽에 아마 후문 따치아오라고 있어서 옛날에는 중산에서 심천을 가는 게 굉장히 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션종 통다오가 션전하고 종샨이에요. 션종 통다오가 지금 건설을 하고 있고요. 2024년에 개통이 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이흥신취라는 곳이요. 이 통다오의 입구에 위치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천에 이제 바완치까지 가는 데에 20분 정도가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분양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는 제곱미터당 28,000에서 32,000원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외강아오다완치 쪽에서는 요 그 중산에 있는 소형 신취가 좀 주요하지 않겠는가. 얼마 전까지 제가 난샤 말씀을 드렸는데 난샤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투자 제한이 조금 있네요. 그래가지고 외국인 신분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일단 이쪽에 주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상하이가 포함되어 있는 장산저우가 있죠. 여기는 저희가 이제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항저우, 수저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결론적으로 이제 닝보의 가장 북쪽에 있는 항저우완 신취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만 전체가 이제 항저우완이라는 항주만 바로 옆에 이 서쪽에 항주가 있거든요. 항저우완이라고 있고요. 상하이 입장에서는 요 푸덩공항 아래에 현재 그 린강 신취라고 짓고 있습니다. 그 디즈니랜드보다 훨씬 그 테슬라 공장 있는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쪽 이 린강 신취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제 린강 신취 정도 들어가시려면 2, 3만 RMB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지금 여기 항저우완 신취는 10,000에서 12,000 RMB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다리로 물론 연결이 돼 있어서 차를 타고 테슬라 공장까지 가면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만 가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요 저기 항저우완 신취에서 아래로 살짝 내려오시면 닝보 베이잔이 있습니다. 여기서 열차를 타고 35분이면 상하이 중심으로 갑니다. 이거는 지금 항저우하고 거의 비슷한 접근성을 가져가요. 그 다음에 닝보의 원래 시 중심이 요 더 아래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이 지리적으로 상하이하고 닝보 사이에 있고 항저우하고도 가깝습니다. 그런데 고속철역도 있고요. 중국 사람들 고속철 많이 타는 거 아시죠? 지하철도 연결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제가 봤을 때 교통 편의성도 나쁘지가 않고 무엇보다 환경도 새로 짓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산자오 지역에서는 상하이 쪽 지역에서는 제가 봤을 때 투자성이 가장 높은 곳이 아닐까라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바레만 쪽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여기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리엔입니다. 따리엔을 뭐 당연할 데가 없고요. 따리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 4, 5년 정도 전부터 이 지역이 너무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안 믿으셨던 그 선배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결과적으로 2020년에 집값이 2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게 제 판단이 어느 정도 저는 좀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리엔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개발구 지역이요.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이제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구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셔서 이 샤오야완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이 지역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실거주 수요 중심으로 흡수를 할 것 같고요. 가격대는 한 12,000원에서 14,000원 정도, 그 정도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오션뷰가 가능한 지역인데다가 해안선을 따라 가지고 대련시 내로 진입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따리엔의 이 서쪽에 위치한 그 류슌이라고 그러죠. 여순이라는 지역인데요. 2035년에 이 여순하고 산동성 연태가 해저 터널로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 여순이 지금 투자를 한다면 돈이 굉장히 오랫동안 묶이겠죠. 그런데 현재 가격으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5,000RMB 정도로 신축 아파트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굉장히 소규모 자금인데 딱히 뭐 처리할 데가 없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여순도 굉장히 나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 따리엔이라는 지역은 향후 이 바레만 경제권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또 하나를 드는 게 바레만 경제권에 이제 옌타이 지역이 있고요. 옌타이는 지금 개발구하고 고신구 두 개를 볼 수밖에 없는데 가격이 12,000원에서 14,000원이라 제가 제 기준으로는 10,000RMB 이하로 떨어져야지 이게 지금 투자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재고 처리하는 매물이 있다면 여기서도 굉장히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칭다오인데요. 칭다오는 현재 제가 실거주를 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베이징하고 샹하이를 고속철 3시간대로 모두 이동을 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환바레 경제권하고요. 장강삼각주 경제권의 사이에 있는 데다가 한국하고 일본의 그 무역 장점을 같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칭다오의 그 SCO 시범구 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가지고 투자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기획 특집 비슷하게 몇 가지 내용을 공유를 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이 북한의 경제개발 중점계획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 밑에가 여기가 평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평양이죠. 여기가 단동 신의주가 이쪽에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북한 경제는요, 현재 전체 수출입의 80%가 단동 신의주 라인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 정도가 여기 낮은 쪽 라인인데요. 단동 신의주 라인은 지속적으로 강화를 시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나진하고 장지2라는 데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 그 위에 있는 그 장춘, 지린, 투먼 지역을 합쳐서 장지2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경제 라인을 추가를 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거는요. 원래 요 밑에 남쪽으로 개성 서울 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한국하고 협력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현재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홀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이 상태로 계속 경제 개발이 풀려버린다, 유엔 제재가 풀린다 그러면 단동 신의주 라인은 100% 강화가 될 거고요. 낮은 장지2 라인은 추가적으로 개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중국의 동북 삼성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어서 한번 보실게요. 이것은 이제 중국의 동북 삼성의 경제 발전 계획이고요. 중국에서는 동베이 전싱이라고 부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단동이 있습니다. 단동이 있고요. 단동에서 대련을 거쳐가지고 천진에 이르는 요 라인이 지금 요녕성에서 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라인입니다. 더불어서 길림성에서는
장춘, 지린, 두만이라는 요 지역을 장지투라고 부르거든요. 요 지역을 갖다가 북한의 나진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훈춘이라는 도시가 러시아하고도 이제 접경하고 있는 이런 도시고요. 더불어서 여기 제가 이제 좀 주황색으로 표시를 한 게 북한의 입장인데, 북한은 요 신의주에서부터 평양에 이르는 요 라인은요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주요 대동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북한에서 원산 갈마지구라고 해서 1년에 100만 명 수준의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대규모 리조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 원산에서부터 나진을 이어가지고 훈춘을 거쳐서 러시아로 연결을 시키는 이 경제벨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북한은 이 두 개를 갖다가 연결을 시키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동북 삼성은요, 이것과 정확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유엔 제재가 풀리는 순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정도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한국 정부가 구상을 하고 있는 또 이제 이름이 한반도 신경제지도라고 부릅니다. 이거 이제 대한민국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이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우리는 서쪽을 환황의 경제벨트라고 하고요. 동쪽을 환동의 경제벨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휴전석이 있는 데를 적경지역 평화벨트라는 개념으로 해서 H자로 두 개를 연결시키려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실 게 방금 전에 보셨던 동북 삼성과 북한의 경제 계획에 모두 일치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강조를 시키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요. 이게 우리나라 혼자서 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북한 혼자서 혹은 중국 혼자서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이 인접해 있는 세계 3개국이 동시에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못하는 이유는 유엔의 경제 제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여기에서 나오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리 감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고요. 이 환황의 경제 벨트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환발의 경제권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활성화되는 순간 현재 중국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장강 삼각주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금 요인도 있다라는 걸 같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기 네, 예, 끝났습니다. 들리시죠? 네. 예, 들립니다. 네, 어떻게 그 내용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거의 30년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좀 늦은 시간까지 저희 세미나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뭐 한국 오피스에서 발표했던 내용이든 아니면 저희 중국 오피스에서 발표했던 내용이든 혹시 질문하실 사항들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남겨주면 저희가 보고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좀 Q&A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채팅 이렇게 반말로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예. 감사하고요. 저기 늘 그랬듯이 그냥 좀 문의하시기가 좀 쑥스러우시고 이러면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네. 한국 쪽은 언제나처럼 이제 서울에 배정현 이사님이 담당하시고요. 중국 쪽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따로 질문들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피곤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 네, 금요일 날 그러니까 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네. 지금 한 분이 문의를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무명님? 네. 예, 알겠습니다. 심천에서. 예. 재산세가 도입될 것 같은, 예. 중요하죠. 보유세 이슈. 지금 혹시 질문이 끝나신 건가요? 아니면 더 쓰고 계속 메시지가 오는 상황인 거죠? 일단 기다리겠습니다. 네. 실제 이 보유세 도입에 대한 좀 어떤 그 정부 쪽의 뭐랄까요? 그 니즈는 어떻게 보이세요? 네. 뭐 중앙정부, 지방 질문이 이제 종료가 되셨네요. 부동산 예. 보유세 시행하게 될 것 같나요? 이게 중국 계시는 분들이시라면은 더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항상 정책을 할 때 여러분이 꼭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시범부 지정을 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할 때도 지금 시범부 지정을 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지정된 데가 상하이입니다.
상하이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마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범구 지정한 다음에 지금 전국 확대가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부동산 보유세라는 개념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정부의 주요 소득원이 자기네가 이 땅을 팔아가지고 개발상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개념으로서 부동산 보유세가 더 힘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5개 지역인가로 시범지역을 운영을 하라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 지역은 이제 상하이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항저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범지역에 들어가 있는 도시는 그러면 전부 다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시범지역에 포함된 데 중에서 몇 개 구가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 구에서 또 몇 개 단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 동안 데이터를 봐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만약에 거기에 해당이 되셨다라고 해도 이것을 무조건 여기 걸리면은 보유세를 내는 지역이 있고요. 아니면은 첫 번째 아파트는 무시. 하지만 두 번째 아파트부터, 두 번째 집부터는 보유세를 몇 % 부과한다라는 식으로 지금 시범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보유세는 전국 확대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일단은 하는 신용 정도를 하는 느낌입니다. 이게 현지 중국의 부동산 관련 중국 분들도 이 정도 느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도입 시점에 대해서도 좀 나온 게 있나요? 도입은 이미 돼 있습니다. 네, 시범구에서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뭐 추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또 자유롭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분 정도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저도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질문이 없으면 제가 뭐 이렇게 멘트라도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네, 뭐 한국 쪽, 네. 예. 한국 질문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채팅이 실제로 좀 올라오는 속도는 느린가 보다.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뭐 너무 답답하시면 그냥 마이크를 켜고 하셔도 되기는 되는데, 네네. 예, 본인께서 그냥 선택을 하시면, 그쵸? 뭐 그 관련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분과 제가 상담을 해봤을 때는 실제로 뭐 이 금액 때문에 영향도가 있다고 본다고 치면 그 영향도는 한 10% 내외? 근데 이제 제가 이 사례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이 종부세라는 부분, 또 이제 이런 세금이라는 부분이 결국 이제 개개인의 캐시플로우랑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연결되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내 자산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그런 것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냐 아니냐는 세금의 퍼센티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시간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모두의 시간은 또 소중한 거니까 시간을 맞춰서 여기서 종료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응? 아이고, 네. 또 예, 질문이 질문 있네요. 올라왔습니다. 네. 예. 혹시 뭐 그 시간이 좀 이렇게 너무 늦어서 불편하신 분들은 좀 뭐 개인 사정 있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무방하고요. 네, 편하게 질문 주시고 또 진행해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단동에서 아파트를 세 채 보유하고 있는데 아파트 살 때마다 대출이 더 높아지고 더 이상 못 산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아파트와 관련 없이 상가 살 수 있나요? 이거는요. 이거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산국별로 또 같은 지방에서도요. 시기별로 정책이 계속 달라지거든요. 상가를 추가로 살 수 있는지 보시려면은요. 그 해당 상가 판매를 하시는 데 가셔야 돼요. 쇼로주 가셔가지고 이 상가가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떤 것이 예상이 되느냐고 하면 거기서 알려줍니다. 이게 왜냐면 정책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저도 단동 지역을 지금 제가 매달 갈 정도로 자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상가를 추가로 살 수 있는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요. 아파트 세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가를 못 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무조건 팔려고 이제 가능하다 이런 건 좀 필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대련은요, 비싼 동네는 정말로 비쌉니다. 대련은 비싼 동네는 정말 비싸고요. 그 별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10만 원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투자 관점에서 매도가 용이한 아파트만 놓고 본다면은요, 핵심 상권에 가면은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가 거의 이제 고가층을 형성을 할 것 같고요. 가격이 저렴한 데는 아까 말씀드린 여순 같은데, 뭐 4천 원, 5천 원 요 정도도 있습니다. 단동 지역은 지금 한 10,000원대 중반 정도를 보시는 게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 싶고요. 7,000원, 8,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러면은 혹시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은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이제 개인적으로 전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일단 11월 세미나는 이렇게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또 저희 12월 달 일정 잡아서 다시 한번 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나가주시면 달에 되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